안녕하세요. 실전일기 피터우시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나에게 무례한 요구를 뻔뻔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겪었던 경험과 대처했던 방법에 대한 7년 전 저의 일기를 공유합니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잊혀지지 않는 일. 오늘 오전 아내의 임플란트 수술이 있었다.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주 내로사원이 사랑니를 뽑고 얼굴이 엄청 부어서 온 것을 본 직후라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아내는 생각보다 많이 붓지도 않고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다. 내로사원을 떠올리니 지난주 이직하는 내로사원을 고객사에 마지막 인사를 시키고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했던 기억이 난다. 고객사 팀장은 이해한다며 말을 시작했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티가 났다. 일부러 본인에게 인사를 하러 오라고 시키고는 그 자리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나도 민망하게 자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갑질 아닌가. 게다가 그 불만의 내용도 너무 본인 위주의 갑질 꼬장이었다. 사전에 교체 인력에 대한 정보를 줬어야 하지 않냐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그건 일부러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었으며 그냥 나쁜 짓이고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고객사 팀장은 애초에 예의범절을 잘못 배웠거나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해봐야 좋을 일이 없다. 점잖은 말투로 갑질하는 모습이 마치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와 같다. 나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대우해주는 관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이 마주쳐야만 하는 관계라면 삼국지의 서서처럼 아무런 계책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아내의 치과 수술이 있었고 지난주 내로사원이 치과에 다녀와서 볼이 퉁퉁 부어있던 게 생각에 연결고리가 돼서 금요일에 있었던 스트레스 받던 상황이 생각난 일기네요. 내로사원이 이직을 하게 되어 인수인계도 하고 고객사의 담당 파트너 변경을 알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객사 팀장이 이직하는 담당자를 자기에게 인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와 내로사원을 자기 자리로 불렀는데요. 평소 경험으로 그냥 인사만 하려고 부른 것 같지 않다는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객사 팀장은 저와 내로사원을 자기 자리 앞에 세워놓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자기가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사 팀장이 불러서 간 건데 그때 고객사는 이렇게 큰 넓은 상면에 있는 자리에 자리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무실이었고요. 중간중간에 기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대부분은 뻥 뚫려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고객사 팀장 자리가 이쯤 있었으면 자기가 앉아있고 저와 내로사원을 이렇게 불러다가 옆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몰랐냐 미리,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회의실이나 단독적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었고요.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팀장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율좌석이기 때문에 여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넓은 공간에 자기 일을 하면서 강제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그 고객사 팀장이 주장했던 자기가 미리 알지 못했다는 상황도 평소에 관계가 좋은 경우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내로사원하고 같이 일하던 다른 고객사 직원들은 이미 이직 축하 인사를 다 나눌 정도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객사 팀장이 몰랐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식적으로도 또는 비공식적으로도 친분도 없고 그가 알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이런 행동은 그냥 그 알면서도 한 갑질 꼬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 그 서비스에 대한 업무 내용만 받으면 되는데 이 고객사 팀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월권 행위를 일삼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본사가 있고 고객사가 있는데 저희는 본사에는 자리가 없고 고객사에서 사무실을 얻어준 자리에서 고객사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객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본사에서 각각 고객사로 이렇게 사이트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다 떨어져 있고 본사에 대한 소식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본부장급 직자가 1년에 한 2번, 많으면 3, 4번 정도가 되긴 하는데 전체 밖에 나가 있는 사이트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서
홈커밍 데이를 실시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다 오전 근무만 고객사 사이트에서 하고 고객사에 다 커뮤니케이션 해서 우리 이때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들 보내주십시오. 다 안내를 한 다음에 불러 모아서 점심 한 끼 다 같이 먹고 차 마시고 다과를 하면서 다른 외부 사이트에 있던 구성원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우리 경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에 대한 상황도 공유하고 한참 동안 못 만났던 구성원들끼리 소속감도 높이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이런 행사를 가겠다고 우리 직책자가 메일 보내고 안내를 다 한 다음에 그날은 조금 일찍 사이트에서 오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일부 인력만 가면 안 돼? 일부 인력만 참석하면 되지 왜 꼭 다 가려고 하냐.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서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온전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또는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참석하더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일삼았었습니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다른 예로 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1년을 저희가 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이때쯤 끝나게 되면 바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일을 한참 몰아서 하는 와중에는 휴가를 아예 못 쓰고 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딱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11월이나 12월쯤에 몰아서 쓴단 말이죠, 휴가를. 이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쭉 모았던 휴가를 한 방에 몰아서 쓰기 때문에 2주나 뭐 길면 3주까지도 한꺼번에 몰아서 뭐 해외여행 간다던가 이렇게 휴가를 소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다거나 기본이 보장되는 휴가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가더라도 또 불편하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우리가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다가 이 회사의 규정상 소진해야 되는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서 이때 쉬게 되면 꼭 이럴 때 딴지를 거는 거죠. 편안하게 가지 못하게. 그 이외에도 아주 자잘하게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지 말라, 옷차림에 대해서 치마가 짧다, 업무 관련 없는 상황으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사무실을 청소를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제약 같은 것들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용역분이 있어서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사소한 통제를 하는 이유는 이 통제를 통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해서 자기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을 무료로 하게 강제로 떠넘긴다던가 자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처럼 만든다던가 아니면 자기 눈 밖에 나면 큰일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석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저랑 네로사원을 불러다 놓고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례하게 굴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태를 지고 이렇게 되는 거 다 객관적으로는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이 막상 나에게 딱 발생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지 아닌지를 딱 인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하게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상했나?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일들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건 가스라이팅이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딱 알아차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로 잘하자는 의미로 고객사 팀장에게 호의적으로 잘해줬었습니다. 다만 저는 원래부터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서 강제로 뭔가를 시키면 그 일에 일단 반대 입장으로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던가 한 번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이해가 되기까지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인지라 고객사 팀장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 편이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고객사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3개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 파트만 본사 행사에 잘 다녀오고 밀린 휴가 쓰는데 뭐라 이야기 안 듣고 옷차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사무실 청소하라고 강압적인 지시를 하면 저희는 몰래 커피 마시러 가자. 다 데리고 나와서 커피 마셨습니다. 다른 파트들은 리더의 선택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고객사와 껄끄러운 관계를 갖게 되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니까 리더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어우러지면서 우리 거 조금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겠죠. 저하고 그냥 방법이 달랐을 뿐이니까 저는 그분들의 선택도
방법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행태가 계속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정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그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꾸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거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는 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고모 스스를 동원해서 야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간웅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즘 시대로 비추어 보면 타인의 심리를 좀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가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방법과 좀 비슷하죠. 제갈공명, 제갈량과 동문수학을 하던 서서라는 책사가 있는데요. 유비진영에 속해서 있다가 조조가 서서의 재능을 탐해서 억지로 만든 계책으로 위나라에 귀순하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조조는 효심이 깊은 서서를 등용하기 위해서 서서의 어머니 필체를 위조해서 위나라로 기순하게 만들었는데요. 서서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불충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서서 앞에서 자결을 하고 말죠. 이때 이후로 서서는 조조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계책도 내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서서의 전략적인 무대응 방법은 사실 요즘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의 가스라이팅에 대응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들은 결여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괴로운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여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거죠.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고객사 팀장이 저와 네로 사원을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불편한 거는 자기는 안 불편하거든요. 자기는 안 불편하고 우리와 이 듣는 사람들 다 불편하고 상황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 두 사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은 감정이 불안해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러면 자신의 지배 욕구,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서 내가 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기 일을 억지로 떠넘기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시키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매우 영리하고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하고 사이코패스가 지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저런 4개의 단계를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구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본능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가기 쉽고 대놓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막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알아도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이상한 느낌은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삼국지 서서의 전략적 무대응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사실 서서의 전략적 무대응 방법은 눈 감고 귀 닫고 버티는 겁니다. 무대응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 상대방은 저 대상은 재미없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다루기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찌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흥미가 떨어지면 타겟을 다른 데로 옮기고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다음 타겟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오게 되면 책임 회피하는 능력이 아주 귀신 같습니다. 아까 기억력도 좋고 대처 방법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이상한 사람들의 무례하고 선 넘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기록을 해놓으세요. 녹음을 해도 좋고 저처럼 일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수첩 같은 데 다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게 된 자료는 상황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객관적인 증거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을 회사 안이나 밖에서 꽤 많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새롭게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듯이 뛰고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서의 전략적 무대응 방법을 마음속에 마련한 뒤로는 금방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단하다면 간단한 이런 대응 방법이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